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순서 네 분과 함께하죠. 서정욱 변호사,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과 오늘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선균 씨의 마약 이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유명한 빅뱅의 지드래곤 같은 경우도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됐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시죠. 근무무 잘 마치고 돌아왔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본인이 아닌 본업에 돌아가서 진실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응원은 그렇죠. 해주셔야 제가 또 힘을 받으니까 본인의 모습이 아닌 저의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K-팝 스타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구자홍 차장님, 이게 이선균 씨의 그 마약 사건,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회원제 유흥업소 이것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지드래곤 씨의 마약 혐의도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약의 경우에는 마약을 생산해서 유통하고 최종 소비하는 네. 이 사람, 마약 투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남 유흥업소의 어떤 실장으로 알려진 A 씨의 경우에는 마약을 본인이 직접 투약했다는 것보다는 마약을 여러 사람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A 씨에게 마약을 공급받아서 투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선균 씨가 밝혀져서 지금 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 A 씨가 유통한 또 다른 그 유통 채널로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누군가를 조사하는 과정에 네. 이 지드래곤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요? 네, 지드래곤의 경우는 2012년에는 이제 대마 흡입 혐의로 이 조사를 받았다가 이 경범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군복무도 마치고 다시 복귀해서 연예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예. 이번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금 적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입길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드래곤 씨의 마약 혐의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한 명의 중진 의원은 이 이성균 씨의 마약도 그렇고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이것도 그렇고 뭔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기획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오늘 오전 했습니다. 이렇게요. 직접 들어보시죠. 역대 정권들이 정권이 불리할 때 연예인들의 이런 마약 이것을 터뜨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슈로 돕는 특히 이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바닥 민심을 보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정권도 지금 느끼지 않겠습니까? 연예인들은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누군가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 의견이신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거는 없지만요. 근거는 없지만요. 본인 스스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기획해서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박성민 최고는 안민석 의원의 주장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동의가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까? 저는 저런 발언들을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거가 없다라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저 정도의 말씀을 하실 거면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실 거였으면 제 예. 말씀대로 이제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뭐 과거 같은 상황이야. 이제 TV에서 송출되는 뉴스만 보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 검색이라던가 SNS라던가 이런 것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방향성을 갖고 전달되는 정보만을 획득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예. 지금은 각자가 얼마든지 검색하고 관심 있는 이슈는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팔로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특정한 이슈가 터져도 본인의 관심이 그쪽에 있지 않다면 다른 이슈들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의 이슈 때문에 다른 이슈가 묻힌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너무나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런 음모론 제기는 야권에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기도 하면서 5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 굉장히 중진 의원이죠. 5선이면은 국회의원만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이 저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떠한 근거,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근거는 없지만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음모론을 제기했다.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전해드리게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굉장히 조 전 장관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믿고 숭배하고 있는 신은 네메시스다. 윤석열 정부는 총칼 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권이라는 법률적 무력을 갖고 있는 거죠. 망나니도 칼 들고 막 술 취해서 목을 자릅니다. 피가 튀죠. 망나니의 그 모습 보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망나니처럼 칼을 검찰이 쓴다면 그 칼을 뺏어야 되죠. 카르텔. 최근에는 공산전제주의만 얘기 계속합니다.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귀를 붙잡고 있는 사람 또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윤 대통령은 2개의 혀를 가진 사람이다. 남아 이런 중천금을 약간 빚고 왔습니다. 윤통 이런 풍선껌.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정권 뭐 이런 단어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또 이러한 글도 올렸어요. 일각에서 아니 조 전 장관님 발언이 너무 세요. 거칠어요.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거칠어져서 송구하기는 하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에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나는요 할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급기야 절제된 표현을 쓰려고 하지만 나도 간과 쓸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도륙하는데 온건한 표현만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탄핵도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남은 건 심판뿐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적으로 탄핵하고 싶은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옛날 그 속담에 그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네. 제가 근데 조국 장관을 그 뭐 개 비유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저는 조국 장관이 곧 아마 이게 구속될 거라는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어허. 지금 이제 재판이요. 이제 유재수 정인 불렀거든요. 11월 달에. 예. 그러면 이게 아마 곧 선고되면 1심에 실형 2년이 나오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 저는 이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2개의 혀 가진 분이 누굽니까? 옛날에 별명이 조적조, 조스트라다무스, 조만 대장경 전부 이게 과거의 조국이 지금 조국의 적이다. 이게 유행했잖아요. 예. 이게 2개의 혀를 가진 거는 조국 장관이죠. 그다음에 입 벌고 입만 열면 이게 거짓말? 입 벌고. 이게 거짓말하면 이게 조국 아닙니까?
거짓말하면 허허. 본인이 좀 이따가 다룰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 조민 씨 장학금 있잖아요. 예. 이걸 가만히 있는데 장학금을 신청도 안 하고 아무한테나 안 줬다는 거예요.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장학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마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서울대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울대에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 원을 줬어요. 총 802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닙니까?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이 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고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을 아까 서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 제가 근데 죄송한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서울대에서 9년 동안 있으면서 장학금을 9년 동안 받아봤어요. 9년 동안 매년 받으셨어요? 예. 근데 마지막 학기에 제 장학금을 포기를 했어요. 예. 그때 신림동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포기를 했어요. 어허. 이걸 빗대 보면 장학금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계좌도 안 가르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예. 아니 조국 장관이나 조민 씨가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장학금이 누가 와서 계좌를 어떻게 돈을 보내줘요? 신청 안 하면 계좌번호부터 이게 다 적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또 특히 조국 장관이 보니까 반납이 안 돼가지고 2학기도 또 받았대요. 허허. 아니 1학기 그 반납 안 되는 거하고 2학기 때 또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예. 반납도 되지만 그 반납 안 된 데서 2학기 때 어쩔 수 없이 휴학하면서 또 받았다는 거예요. 또 받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사소한 이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대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저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아마 이게 장학금도 아빠 찬스나 교수니까 그게 없어서는 저는 불가능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민 씨도 조만간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됐는데 조국, 조민, 부녀 이야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불송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오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금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도 뭐 걸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죠.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자, 저는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김의겸 의원이 제기를 했고 지난 23일 그러니까 사흘 전에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검찰이 말이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검찰이 경찰 쪽에 다시 한번 수사해 보시오.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검찰이 정말 실제로 경찰에 김의겸 의원의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재수사 요청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기록을 검찰로 넘깁니다. 그리고 검찰이 90일 동안 검토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게 수사가 진행됐다. 이것은 실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차 관련된 어떤 위법 부당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재수사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본인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검찰이 보완 수사 요청 등을 통해서 수사를 다시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당사자가 누굽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하는 이 절차로 가는 것은 뭐 다소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재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상 지금 경찰이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위법 부당함이 있다는 근거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해석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사순칙을 검찰이 개정한 이후에는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재수사 요청을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 사건도 사실 어떤 정치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재수사 요청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때요? 네, 재수사 만약에 이제 검찰이 경찰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오. 재수사를 요청을 해서 재수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다시 들여다보고 난 이후에는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뒤집어지는 그래요? 게 많고요. 이 면책특권은요. 예. 가짜 뉴스나 막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 지금요. 우리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미국에도 이게 판례는 입법적 행위잖아요. 법률. 이때만 이게 면책특권을 거의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헌법에요. 국회 내의 행위라더라도 명예훼손적인 경우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런 게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도요. 허위 사실임을 알고 명백할 때는 면책특권이 안 된다. 예. 이런 이제 판례가 있고요. 우리 헌법도 직무행위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의 폭로가 일단 직무행위인지도 의문입니다. 술자리가. 네네. 그리고 이게 그 대변인까지 한 분이 척범에게 상식에 경험칙에 반하는 허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명백히 허위라는 걸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경찰이 너무 쉽게 면책특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재수사하면 저는 경찰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끝까지 안 바뀌면 수사관을 이렇게 교체하더라도 저는 이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의겸 의원의 그 불송치 결정, 이번에 경찰 결정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또 다른 시작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민주당의 왜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이 몰려가서 막 항의를 하고 하는데 그 항의의 수준이 험악합니다. 섬뜩해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 화성이 지역구인데 이원욱 의원이 동탄에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곳 앞에 개딸들이 달려가서 저런 현수막을 뭐 이렇게 앞에 설치를 하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저 현수막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볼 수 있어요? 9명이 등장해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평소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의원들, 뭐 언뜻 보기에 서른, 뭐 이상민, 송갑석, 박강온, 뭐 이렇게 박용진, 조응천 등등 총 9명. 수박이잖아요. 머리 위에 수박이 있어요. 당도 5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게 참 섬뜩한 것이 총알 한 발이 있다면 마치 저들을 보세요. 총알 한 발이 있다면 저들을 처단할 것이다. 비명계를 살해 위협까지 가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자홍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굉장히 지금 그 한계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어허. 아니 35일 만에 당에 복귀해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당의 통합과 화합을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당대표의 저런 주장과는 정반대의 일이 지금 하부 이 당협 또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로서야 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차이뿐만 아니라 큰 차이라도 극복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이른바 현역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친명계가 아니라 친문계가 지금 그 국회의원 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 4년 차에 치러진 2020년
총선 공천에서 많이 공천을 받은 분들은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계 인사가 많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도왔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려고 하는 친명계 예비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을 빼고 그 자리에 친명계 인사가 공천을 받아야만 내년 총선에서 친명계가 득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당의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친문계를 낙천시키고 공천에서 배제하고 친명계가 공천을 받기 위한 이 물밑 작업이 저렇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저런 것은 살상 위협 아닙니까? 어떻게 총알이 있으면 처단하겠다. 저런 것을 버젓이 현수막에 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치열한 공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현수막에는 총알 한 발이 있다면 저들을 처단할 것이다. 그 9명이 아까 등장해 있잖아요. 머리 위에 수박이 얹어져 있었고. 근데 어제 그 이원욱 의원 그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피켓 시위도 있었다. 너는 역적이다. 사라지시오. 뭐 이런 구호도 있었고. 어떤 개딸 당원은 그 지역구 사무실에 직접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아니 이원욱 의원은 이 지역구 사무실 내부에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사진 한 장도 걸어놓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비명계를 겨냥한 개딸들의 물리력 행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저희가 그동안의 영상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어서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당연히 뭐 중요해요. 여러분 의견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럼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지. 얘기도 하기 싫어요? 입 닥치지 마세요. 입을 늘 여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 나가! 어디 분들 함부로 와!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진대야! 어딜 감히 이재명 뒤통수에 칼 굽고서 어디로 와 여기! 낮에 못 빼겠어. 난 지금 해야 되겠어. 앞으로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말고. 실행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나오지도 마세요. 글쎄요, 저렇게 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바 있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도 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좀 씁쓸하게 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죠. 어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답답하다. 안타까운 예. 심정인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한 사례가 있었죠. 굉장히 강한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혐오의 발언을 국회의원을 향해서 쏟아냈던 당원에 대해서 징계 처리가 이루어졌던 게 있습니다. 그런 예. 선례를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만드신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전직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필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동안 계속 해오셨던 말씀과 일관되게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예. 당원분들께서도 이런 대표의 뜻과 마음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정말 이런 공격들 뭐 심지어는 살해 협박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곤 했었는데 예.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중에 정말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도 저는 징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당에 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원욱 의원 사무실 앞에 그 현수막에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저들을 처단할 것이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강경한 공격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는 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것은요. 아주 일부의 일탈에 불과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미 수차례 그런 이 극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한 이 징계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잦아들고 있다. 그래서 예. 저는 아주 일부의 일탈을 가지고 마치 당내 당원들을 이렇게 뭐 전체를 예. 표현한다든지 지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일부의 일탈이다. 구자홍 차장께서 손을 드셨어요. 한 말씀 하시죠.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금 당 지도부십니다. 지금 당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이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파악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저 말씀처럼 아주 작은 일탈이고 아주 작은 일각에서만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다라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아마 강서구청장 승자의 저주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뜻밖의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는 내년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 수도권에서는 2020년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압승할 수 있다.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치열하게 공천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 위기의식이 있다면 지금 혁신해야 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등 돌린 민심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것이냐. 민주당의 친명 갈등, 친명 비명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어떻습니까? 이미 내년 선거 이긴 것 같지 않습니까? 공천만 받으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을 많은 국민들이 매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친명을 안치기 위해서 친문계를 배척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결과가 공천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저런 논란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내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재명 대표 말이에요. 이번에 스타일을 좀 구겼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유인태 전 총장이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를 향해서는 모자란 애들입니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들어보시죠. 가결시킨 동지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각이란 결과를 가져오게 기각돼가지고 나올 때 사람이 상당히 좀 개면쩍어하는 얼굴이었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 좀 쪽팔렸다고요. 부결 호소하는 통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스타일 다 구긴 거예요. 신뢰도 많이 잃었고 사과도 필요하죠. 정청래 의원은 그 외상값 꼭 기록해 놓겠다 갚아야 된다까지 하던데. 그런 모질란 애들 말 들었으면 당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 말이 틀려요? 너무 발언들이 너무 지금 세셔가지고 제가 여기 당황스러운데 막. 그때 부결을 그 말 듣고 부결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하면 당 꼬라지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 네, 유인태 전 총장 특유의 뭔가 그런 화법으로 오늘 이재명 정청래 수석 최고를 겨냥을 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박성민 최고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전 현직 원내대표들과 도시락 오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눈다고 하니까 저희가 주요 내용이 전해지면 내일 뉴스웨이 라이브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국립현충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막 지금 우리 회사에 도착한 영상입니다.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이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현충원에서 만나서 악수를 나누는 장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순방을 갔었죠. 오늘 오전에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현충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서 저렇게 악수를 나눈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당선인 신분 때는 만난 적이 있는데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박근혜, 윤석열 이 두 분이 만난 건 처음이다. 뭐 이런 것이죠. 자, 중동에서 대한민국에 도착하자마자 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추도식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유가족 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오늘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된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이 다름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었던 셈이죠.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요한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서정호 변호사님, 오늘 저 추도식에 여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인요한 위원장, 김기현 대표까지 총출동을 했네요. 한마디로 이제 그 보수 대결집, 보수 대통합의 행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내년 총선은요, 역대 총선 중에 가장 진영 간에 한마디로 이제 보수와 진보 진영, 좌파 우파 진영 간에 총력전이 벌어지는 엄청난 선거입니다. 아마 이제 해방 이후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보수와 진보층이 이렇게 대립한 적도 드물어요. 아마 이게 내년 총선이 저는 나라의 운명을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상당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보수 대결집이 필요하고 그 행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참가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역사적인 대화의를 통해서 결집해보자 이런 데 행보로 보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추도식에서 박 전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따끈따끈한 영상이 막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글쎄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금의 오늘 목소리들, 영상들은 지금 막 우리 회사에 도착한 대로 날 것 그대로 좀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주요한 내용은 또 내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맥도날드 빅맥 가격이 300원 올라 5,500원이 됩니다. 맥도날드는 다음 달 2일부터 13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3.7%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 인상폭은 100원에서 400원입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1.4%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가 3분기 1조 8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지만 영업 적자 폭은 직전 분기 대비 줄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 일대에는 금방 비가 내릴 것만 같은 잔뜩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짧지만 강하게 내리겠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중서부 지방에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에 호남 지역으로 늦은 밤에 제주로 확대됩니다. 5에서 40mm가 내리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60mm의 비가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선선합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 21도, 강릉과 광주 23도, 대구는 24도로 예년보다 4도 높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 당분간은 맑은 하늘이 함께합니다.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현재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한데요. 밤사이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 유입되면서 공기가 전반적으로 더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 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